안녕하십니까. 신익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서방 세계가 특히 독일,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이 전달해주는 전차죠. 3세대 전차 레오파르트2 A4 전차가 파괴가 됐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레오파르트2 A4 이게 이렇게 허접한 전차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의 대공세에 맞추어서 또 요즘 우크라이나가 제공권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공포가 필요한데 그게 정말 눈물겨운 대공포인 상태를 보여주는데 어떤 무기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익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튀르키예가 알타이 전차에 자국산 신형 복합 장갑을 탑재했다. 아시다시피 이 알타이 전차는 우리 한국의 K2 전차 기술을 사가서 만든 튀르키예 전차죠. 여기에 자국산 복합 장갑을 넣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미국이 베트남에 해밀턴급 경비함 한 척을 추가 공유해서 베트남이 이 해밀턴급 경비함 3,000톤 넘는 중형 경비함이죠. 이거 3척을 운영하게 됐다라는 반가운 소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나라의 K2 전차 기술을 도입해 튀르키예가 개발한 알타이 전차에 자체 개발 차세대 복합 장갑이 적용된다는 소식입니다. 튀르키예 굴지의 방산업체 로켓산이 개발한 최첨단 복합 장갑이 탑재된 알타이 전차는 그 어떤 대전차 무기로도 파괴 불가능한 무적의 전차가 될 것이라는 것이 튀르키예 당국의 주장인데,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튀르키예의 국뽕 선전전이 점점 심해지는 모양새입니다. 러시아가 서방 세계의 제재로 인해 핵심 부품을 조달하지 못하면서 항공기, 특히 헬기용 엔진 조달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이 카모프 52와 밀8 개량형, 밀28과 밀35 공격 헬기의 표준 엔진으로 채택한 VK2500 터보 샤프트 엔진 생산이 군의 요구량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데니스 만투로프 러시아 산업통상부 장관 겸 부총리가 토로했습니다. 수도에서 시작된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이 수단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수단의 쿠데타 세력인 신속지원군이 수단 북부 공군 기지를 점령해 이집트가 전진 배치해놓은 다수의 미의식구 M2 전투기를 납포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집트는 중립을 선언하며 전투기와 운용 요원들에 대한 즉각적인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렵게 전투기를 얻은 반군이 과연 이 전투기를 포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인도가 중국과 파키스탄 국경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프랄레이 대량 양산을 선언했습니다. 최대 사거리 500km의 프랄레이 미사일은 재래식 탄두는 물론 핵탄두 탑재도 가능한데요. 인도는 250개의 미사일을 생산해 미사일 전량을 중국과 파키스탄 접경지역에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베트남에 3,200톤급 규모의 해밀턴급 경비함 2척을 기증한 미국이 동급 경비함 1척 추가 기증을 결정하고 베트남과 양도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12척이 건조되어 퇴역 후 대부분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기증된 해밀턴급이 베트남 해군에 추가로 기증되면서 이제 남중국해에서 활동하는 해밀턴급의 숫자가 6척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알타이 전차, 우리 K2 전차 기술을 사가서 만든 전차인데 그동안 쿠르드족 학살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독일이 니들한테는 무기 안 줘 이렇게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파워팩, 엔진과 트랜스미션을 못 구했죠. 그러던 차에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되었고 S400 구매하는 바람에 러시아로부터,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엔진을 구하려고 노력했으나 구하지 못했죠. 그러다 결국 이제 우리 한국산 파워팩을 장착하기로 하면서 한국산 파워팩을 장착하고 시간을 벌고, 그리고 이제 터키, 튀르키예 자국산 엔진을 이제 개발하는 그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알타이 전차가 양산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복합장갑, 신형 복합장갑을 넣었는데 이게 한국산이 아니고 튀르키예산 국산 신개발품이다. 그래서 어떠한 대전차 무기로도 격파할 수 없다라고 무적의 전차라고 선전하고 있는데,
지금 5월달에 이제 대통령 선거하고 있는데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 에르도안 대통령 지지도가 야당 후보에 비해서 약간 못 미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집권 기간 동안 이 정도 했어 라고 선전을 하기 위해서인지 요즘 뭐 국뽕 마케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권 기간 동안 동맹국가는 완전히 관계가 파탄나고 나토하고 완전히 그냥 파탄 났으니까, 그리고 인플레 지금 어쩔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인플레 올라서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나토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고 있는 이 튀르키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5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정신 차려야 될 국민들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군이 엔진, 헬리콥터에 들어간 엔진을 연간 500대 생산을 요구를 했는데, 전쟁 전에 말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부품 수급이 안 되죠. 그래서 한 200대 정도밖에 납품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엔진을 받아 써야 되는 게 카모프 52, 밀 28, 밀 8 이런 지금 주력으로 쓰고 있는 기동 헬기, 공격 헬기 전부 다 지금 이 엔진을 표준으로 쓰는데, 이게 보급이 원활하게 안 된다. 요구량의 40%밖에 안 된다. 문제는 평시에 500대 엔진을 요구했는데, 아시다시피 러시아산 엔진은 내구도가 워낙 떨어지죠. 그래서 미국제 엔진의 3분의 1도 못 써요. 그런데 전쟁이 발생했죠. 평시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비행에 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엔진은 요구량의 40%밖에 안 들어와.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헬기들의 가동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반가운 소식이죠. 자, 수단이 지금 이 RSF 신속대응군이라고 하는 반군이 쿠데타를 일으켰고 수도를 점령했는데 공군력이 없죠. 그래서 공군력 그리고 공격 헬기 이런 이 항공력을 장악하고 있는 정부군이 마구마구 때리고 있으면서 밀리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이 반군의 최고 수장인 다갈로 장군이 체포됐다 이런 설도 있는데, 아무튼 북쪽에, 수단 북쪽에 있는 공군기지에, 저는 이 이집트 공군이 여기 왜 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집트가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최신형 전투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에 걸쳐서 도입했으니까 완전 최신, 진짜 아직 페인트 냄새도 쌩쌩한 그런 새가 아니겠습니까? 이 전투기 다수와 운영 요원들을 전부 다 그냥 체포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집트는 우리 중립이야, 돌려줘 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이 공군이 없어가지고 계속 밀리고 있는 이 반군이, 이거 보면 욕심이 좀 날 텐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전투기 조종사가 뚝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만약에 이집트 자산을 건드리거나 이집트 군인을 어떻게 한다면 이집트 군이 정부군 편에 서서 참전을 할 수 있겠죠. 고민이 많겠습니다. 전투기가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보이겠지만 독이 든 성배일 수 있는 겁니다. 자, 미사일, 사거리 500km 날아가는 미사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덩치가 큽니다. 그 말은 뭐냐? 기술력이 많이 떨어진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도가 이 500km 날아가는 고체 연료,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250개를 생산해서 파키스탄과 중국과의 접경 지역인 캐슈미르 분쟁 지역에다가 대량 배치하겠다. 근데 문제는 여기다가 이제 핵탄두도 장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키스탄, 중국이 좀 긴장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경비함인데요. 미국이 오랫동안 주력으로 쓴 해밀턴급 경비함인데, 요거 세 척을 필리핀에게 줬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운영하고 있고, 또 이거 두 척을 베트남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척을 더 줬습니다. 삼직제로 돌리면 항상 이제 중국과 해상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파라셀 군도 쪽에다가 띄워 그렇게 해서 중국을 견제해줘, 이런 요구가 들어있겠죠. 이게 경비함임에도 불구하고 무장도 꽤 좋습니다. 이 76mm 함포죠. 오토멜라 라체 76mm 함포, 그리고 뒤에 20mm 펠랭스도 있습니다. 대한미사일 나라면 여기 할 수도 있죠. 근데 요거 이제 붙여서 줬는지 떼서 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무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3,200톤짜리 경비함을 줘서 필리핀의 3척, 베트남의 3척, 6척을 남중국해에 배치하는 미국의 전진 배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이 조금 불쾌하겠네요.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자폭 드론 공격으로 막대한 수의 화포와 방공 무기를 잃은 러시아가
6.25 전쟁 때 쓰던 대공포를 꺼내 쓰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일선에서는 이미 핵심 화력 지원 장비가 되었고 러시아군도 관영 매체를 통해 예찬론을 내려놓고 있는데 정말 안쓰럽기 그지없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보병 화력 지원과 방공작전을 위해 소련 시절 일찌감치 퇴역한 S-60 57mm 견인식 대공포를 대량으로 복원하고 있으며 해당 장비들이 최일선에서 핵심 자산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4월 18일 리포트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바흐무트 전선은 물론 동부 전선 대부분의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복원된 S-60 대공포가 식별되고 있다라며 견인식 원형 S-60부터 카마즈 트럭 탑재형 MTLB 장갑차 탑재 버전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버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주력 대공포로 사용되었던 37mm 계열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S-60 대공포는 1946년 시제품이 등장해 1950년부터 대량 양산되었습니다. 등장 초기부터 독일군 50mm 플렉 41 대공포 설계를 거의 그대로 베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기존 37mm보다 강력한 파괴력과 긴 사거리로 소련 보병사단의 표준 방공 무기로 채택되었습니다. S-60의 유효 사거리는 4,000m 정도인데요. 포구 초속이 초속 1,000m 정도로 매우 빠른 편이기 때문에 대공용은 물론 장갑차 파괴용으로도 애용되고 있으며 철갑탄을 사용할 경우 500m 거리에서 106mm의 장갑판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S-60은 기본적으로 기관포이기 때문에 분당 최대 120발의 포탄을 쏟아부을 수 있고 직사 사격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병 지원용 화기로도 활용이 가능한데요. 러시아군은 일선에 S-60을 배치해 방공 임무와 보병 화력 지원 임무를 모두 맡기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러시아가 관영 매체까지 동원해서 특집 영상을 제작해 이 50mm 대공포의 전선 복귀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소련군에서도 1960년대에 퇴역한 이 대공포를 도대체 어디서 주워와서 쓰고 있는 것인지 러시아군도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어야 할 57mm 대공포 S-60. 야, 이게 지금 전선에 나타났다. 그런데 이 전선에 나타난 걸 보면 이제 부끄러우니까 오히려 이걸 부끄러움을 자랑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국영TV에서 다큐멘터리 같은 거 만들어서 홍보까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러시아 국방부에서 지금 홍보하고 있는 영상이에요. 우리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있어 라는 건데, 자, 이 S-60은 2차 대전 때 독일이 썼던 50mm 방공포를 그대로 베껴서 만든 거예요. 어떻게 베꼈냐?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독일 기술자 잡아갔으니까 소련이, 야, 니들 만들었던 그대로 만들어 해서 만들었겠죠. 그래서 46년에 시제품 나왔고 50년부터 실전 배치했는데 초당 2발이 나가요. 그래서 뭐 시한신관 같은 거 해서 폭격기의 폭격 그 고도 같은 게 다 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뻥뻥뻥뻥 터뜨려서 탄막을 형성해 가지고 폭격기를 격추하는 거. 2차 대전 영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바로 그겁니다. 그걸 이제 50년부터 개발했는데 문제는 그 시기부터 제트기의 시기가 되었죠. 빠르고 높이 날고 이런 시기가 되었죠. 그래서 불과 한 10년 정도밖에 쓰지 못하고 1960년대부터 SA-2, SA-3 이런 이제 지대공 미사일로 아주 빠르게 대체되어서 빨리 도태된 장비가 바로 이 S-60인데,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사용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상태는 좀 괜찮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아무튼 이걸 지금 현장에 배치해서 보병 화력 지원용으로도 쓰고 대공용으로도 쓰는데 화력 지원용으로 더 많이 쓰겠죠. 그래서 이 사람 기억하실 겁니다. AT4, 스웨덴제 AT4 이거 가져와가지고 러시아 유명 블로거인데 러시아 국방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조회수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러시아 군의 홍보를 대신해 주는 거죠. 그래서 AT4 이거 갖고 와서, 야, 이거 말이야, RPG-7보다 더 후져, 안 좋아, 이거 겁낼 필요 없어 해가지고 쏘다가, 요거 손잡이 잡고 쏴야 되는데 그냥 쏘다가 그냥 벌렁 들려가지고 자기 얼굴 쳐서 그냥 부상 입은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요거 영상 찍기 전에 이 영상을 또 찍었었어요. 그래서 57mm 기관포 펑펑펑, 이게 워낙 위력이 좋아서 전차하고도 싸울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T-62 전차 세워놓고 측후방을 때려서 격파를 합니다.
아니 뭐 워낙 강력해서 전차 때릴 수 있어. 그럼 전방 때리지. 전차 전방은 워낙 방어력이 강하죠. 그래서 측후방 엔진룸을 때려서 격파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야 짱이야. 그래서 우리 군인들이 현장에서 잘 쓸 수 있겠네 하고 홍보 또 하면서 조회수 엄청 올리는 이 블로그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홍보까지 했는데 저도 이거 국방부에 홍보 좀 해주고 이런 영상 좀 찍으면 어떨까요? 근데 우리 국방부는 그런 거 절대로 안 해주겠죠. 네. 아무튼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 1960년도쯤에 퇴역을 했으면 지금 60년 넘었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또 탄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런 박물관에 있어야 할 무기들이 계속 전선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 러시아군의 암담한 현실. 정말 러시아 입장에서는 암담한데요. 자, 그래서 서방 각국의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군이 대규모 기갑부대를 구성해서 대공세를 앞두고 있죠. 그런데 그 서방 전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가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보겠습니다. 아직 공세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우크라이나군이 레오파르트2 전차 한 대를 잃었다는 소식입니다. 전장이 아니라 훈련장에서 파괴됐는데 한때 서방 세계를 대표하는 최강의 전차였던 레오파르트2 전차의 기술적 수준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폴란드에서 전차 운용 교육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레오파르트2 전차 승무원들이 최근 훈련장에서 사고를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폴란드군이 기증한 레오파르트2 A4 전차 한 대가 파괴됐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4월 18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폴란드 모처의 기갑여단 주둔지 훈련장에서 발생했는데요. 폴란드군 측은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는 밝히지 않은 채 해당 사고가 우크라이나 전차병들의 훈련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차량은 대전차 미사일에 피격된 것처럼 포탑이 차체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였는데요. 차체나 포탑에 별다른 외상은 식별되지 않았지만 주포 배연기 쪽에 상당한 스크래치가 남아있어 다른 전차와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가 충돌로 인해 발생했다면 레오파르트2 전차는 시속 수십 킬로미터 정도의 속도로 무언가와 충돌하면 포탑이 사출될 정도로 내구성이 취약하다는 말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해당 사고 소식을 접한 소식통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진을 게재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밝힐 수는 없지만 사고로 인해 포탑 내부의 사격 통제 장치와 주포 일부가 손상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고로 인해 해당 차량은 다음 주로 예정된 우크라이나 반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레오파르트2 전차는 그동안 서방 세계에서 가장 균형 잡힌 성능과 기계적 신뢰성을 가진 전차로 정평이 나 있었는데요. 튀르키예가 유프라테스의 방패작전 당시 노출했던 형편없는 성능 논란이 가라앉기도 전에 튀어나온 포탑 사출 사고로 이제 레오파르트2 전차의 명성은 바닥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와,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 사진입니다. 훈련장인데 지금 포탑이 차체에서 완전히 지금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됐냐? 여기 주포 배연기 우리 K1, A1 전차하고 똑같은 주포죠. 여기가 이렇게 상처가 나 있습니다. 주포가 부서지지도 않았어요. 상처가 그냥 난 겁니다. 이 상처 정도의 어떤 충돌이 있었겠죠. 그거로 인해서 포탑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버린 겁니다.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 보면 이렇게 떨어져 나가버린 겁니다. 야, 그래서 뭐 군안전차가 지금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정말 다행스럽게 승무원들은 죽지 않았답니다. 자, 저는 이걸 보면서 여기 지금 이 부분이 휘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접합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게 이제 뜯기면서 휘어져 나갔다라고 보고, 자, 그러면 저는 이 레오파르트 전차를 보면서 이게 지금 저는 이 사진을 공개한 사람은 정말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왜냐, 포탑 전면의 장갑 두께가 지금 다 보이지 않습니까? 두껍지 않아요. 얇아요. 3세대 전차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얇아요. 그리고 또 이 레오파르트 전차는 경사 장갑이 아니고 수직 장갑이기 때문에 이게 답니다. 이게 다. 그래서 야, 이거 지금 뭐 포탑 두께가 30cm도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 방어력이 약한 게 사실이겠구나 라고 하면서 겨우 이 정도 부딪힌 충격, 그리고 이 노면 상태 보시면
흙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이걸 뭐 40km, 50km 달렸겠습니까? 기껏해 한 20, 30km 달렸겠죠. 그 정도로 충격한 요 정도 가지고 이 포탑이 굉장히 무겁죠. 한 20톤 정도 될 텐데 20톤짜리 포탑이 이렇게 뜯어져 나갈 정도로 이 접합 부분의 또 내구력이 약하다. 이 말은 설계가 잘못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한때 레오파르트 2 전차, 그러면 3세대 전차, 우리 K1A1급 정도에서는 최강이다 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렇게 허접한 전차였구나 라고 생각이 되고, 전투하지 않고 비전투 상황에서 이런 손실이 벌어져서 굉장히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주에 우크라이나에 가서 이제 전선에 투입할 예정이었는데 이 전차는 못 가는 거죠. 그러면 전차 한 대가 줄어들었죠. 그럼 부대 편제가 또 달라져야 됩니다. 한 개 소대는 전차 한 대 부족한 상태에서 소대를 편성해야 되겠죠. 굉장히 애매한 상태가 되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을 보면서 레오파르트 전차의 허접함, 그리고 이 레오파르트 A4를 개량해서 A6, 그걸 개량해서 A7 만들고 그걸 또 개량해서 A8을 만들어서 우리 K2하고 지금 경쟁을 이제 유럽에서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허접한 거에서 줄을 왕창 껐다고 해서 수박이 되겠냐? 그대로 호박이지 라고 우리가 현대 로템이 홍보를 해서 우리는 이렇지 않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한국 방산 입장에서 보면 잘된 일,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라는 소식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